네,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저희는 클스에서 한 끼 만남 프로젝트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최강동안 너무나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우리 3기의 하재홍 선배님을 모셔봤는데요.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아유, 반갑습니다. 따따빠빠. 그 배경음악 나올 것 같고 맞지. 네. 네, 너무 환영하고 너무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왔는데 제가 사전에 질문을 전달드린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클스의 가장 국룰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클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하나의 교회이다. 또 하나의 교회이다. 네네네. 어떤 의미로 혹시? 어쨌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니까 교회를 꼭 하나만 쭉 평생 다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항상 또 필요한 영적 공급을 받고 성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느낌으로 보면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배님의 생각에는 교회라는 게 되게 따뜻하고 좋은 단어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뭔가 저는 약간 교회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서 편집해서 이제 되겠지만은 뭔가 가끔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 구조가 청년들이 주로 많이 일손이 투입되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제가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는 되게 마르다의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 혹은 이제 일부 뭐 목사님 혹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뭔가 청년들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네. 이제 그럴 때 상처를 받고 떠나는 청년들도 심심치 않게 받고 많죠. 예, 저도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교회가 되게 좋고 행복하다는 것이 약간 어떤 경험이나 혹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해 부과되는 어떤 노역 아니면 사역 아니면 일, 미션 이런 것들은 크게 과감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떠나고 더 줄어드니까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싫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그래서 그 마이너스의 이런 그 고리를 타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했던 곳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7번 있어도 행복한 곳이었고,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태생, 저의 생태, 저의 삶, 저의 가정 이런 느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교회 일 재미있는데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저는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AI라고 하는 업무를 하면서 교회 쪽이나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AI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나는 봉사할 때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처럼 뭔가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 혹은 뭔가 아무래도 교회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되게 느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접목시키지 못했거든요. 이제 교회의 어떤 부분과 이제 AI가 사업을 하시는 것과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사명을, 그래서 전 심지어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감도 얻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AI라는 책을 와, 다 썼습니다. 대박이다. 네. 양손에 네. 또 모자도 양손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시영 목사님 만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 DX라고 하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하나의 사회 트렌드나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혁신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고 이해하고 이 전문적인 사역에 매진을 했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이 이제 AI 때문에 왔다. 근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많은 교회나 아니면 관련된 기독교 쪽에서도 AI를 그냥 원 오브 댐의 하나의 아젠다로만 치부하고 있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 교회가 변화하거나 혁신할 수 없다. 이미 20년 전에 뒤처졌는데 또 다시 또 뒤처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동력도 없고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이걸 정말 메가 트렌드로 인식하고 교회가 정말 이걸 받아들여서 어떤 식으로 선교나 어떤 식으로 영적 생활과 어떤 식으로 교회 조직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할지에 대한 고민 진짜 없다. 그런 변화를 모색해야 새로운 우리의 가능성이 열린다. 전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수요일 날 만나서 할 얘기 중에 하나고 서칭은 다 돼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문제점이나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적응하려고 보니까 교회는 허들도 많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좀 선교단체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 쪽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AI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 끝났습니다. 좋잖아. 최고인데요? 그러게요. 와, 저도 물 한 잔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에요. 이 교회의 어떤 이 보수적이고 그런 게 딱 AI랑 딱 그 너무 필요한 그 구석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드네요. 사실 AI는 필요 없는 곳이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돈이 있는 곳입니다. 대기업들. 네. 그리고 실제로 업무 효율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데들. 그만큼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가려고 하는 곳들이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변화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곳들이 실제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그걸 강의하고 있고 컨설팅하면서 솔루션 도입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이제 학생들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교육 현장,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 자체가 AI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회가 적응하는 데는 역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지금은 목회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분들이 좀 먼저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목회자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뷰 일정을 잡고 하는데 과정마다 목사님 만날 자리가 있으니까 인터뷰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크리스찬들인데 교인들이 먼저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체험을 처음으로 하신 거죠. AI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제 실습을 통해서 AI를 경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회심하는 것처럼 저는 AI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현재로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기도 소개하고 저기도 소개하고 대부분 목사님들 강연장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들 네트워크도 있고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제가 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탐나네요. 저도 사실 저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수요일날 금요일날마다 AI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 다녀요? 예, 학원 다니고 있고 무슨 학원은? 그 AI를 활용을 해서 이전에는 오랜 개발자를 하셨던 분이 미국 쪽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고 AI를 자동화를 시켜놓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그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 밑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멀긴 하거든요. 구리시에서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여기 머네 성내. 네 맞아요. 먼데 근데 약간 뭐랄까 그 AI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되게 좋아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우리가 백종원이 요리사지만 요리사라고 생각이 잘 안 하잖아요. 뭔가 백종원은 백종원이다. 백종원처럼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인사이트가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제 그런 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선배님도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후배들과 만남도 아마 자주 있으실 거고 뭔가 저희 이외에도 클래스 후배들을 많이 챙기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최근에 이제 후배들과 어떤 만남들에 대해서 잠깐 뭔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클래스 후배들이랑 우선 사실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만류하는 경우는 없고 수백 명 강연장에서도 그냥 편하게 저는 제 명함을 뿌리거나 제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소속을 안에 꼽혀요. 수백 명이 있는 강연장에서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적극성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뭐든 도와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막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클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으면 저 항상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거였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뭐 후배들이 찾아와서 표현했던 것 중에 그때 순복교회에서 제가 교회성장연구소랑 같이 창업 관련된 과정하고 몇 가지 이제 하면서 들었던 이제 그 실무자였는데 와서 제 얘기를 듣더니 갓생이라는 표현을 써주더라고요. 선배님 갓생이십니다. 그 의미가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전 그런 칭찬 되게 고맙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칭찬이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기분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갓생 사신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월드비전에 있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15년 넘게 그 일을 했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일을 시작했고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저도 제 삶 자체의 정체성과 가치가 다 소위 말해 미셔너리 기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왜 내가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거기서 느꼈던 현실적인 부딪힘과 시행착오와 현실적인 벽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니까 항상 이제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어떤 고군분투 그러면서 어떤 좌절과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현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망했다. 아니 지금 이야기가 그 마술 중에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또 NGO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말씀하신 게 15년이라고 15년의 시간을 NGO 단체에서 보셨던 거죠? NGO 사실 경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섹터별로는 정부 쪽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에 연결돼서 세팅한 경우도 있었고 필요하면 NGO에서 소속돼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필드 소속으로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아예 미셔너리로 해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들었을 때만 해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사실 드라마잖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뭐 단기 봉사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럼요. 뭐 2주 혹은 한 달 뭐 이제 저는 이제 2년 혹은 뭐 6개월, 막 3년짜리 프로젝트 세팅하고 빠지고, 파견하고 빼고, 뭐 3년짜리 평가 작업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2달 동안 현지인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뭐 생활이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꼽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생각나시는 것 중에 약간 재밌거나 기억에 남거나, 약간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어떤 그런. 그냥 우선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해외 봉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여전히 해외 봉사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서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은 십자가의 사랑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이웃을 섬겨라. 그럼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죠. 어떤 이웃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글로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 제 삶을 그냥 나름은 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안에 뭐 들고 있는 거를 그냥 던지라고 하면 던지기도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몸빵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오지에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 정말 저는 그냥 먹고 자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어도 안 되고 환경도 뭐 영하 40도도 경험하고 영상 뭐 한 37도인데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있기도 하고 뭐 근데 그냥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뭐 힘들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런 해외봉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매번 방학 때마다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봉사에 했을 때의 느낌은 되게 저는 무책임하다였어요. 굉장히 친해졌고, 뭐 길게는 뭐 3주 정도 이렇게 단기 방학 기간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되게 친해지고 좋은데 헤어져야 돼. 와야 돼. 근데 되게 친해졌는데 이들에서 뭐라도 하려고 봉사라는 이름이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류 개념이 약했고 뭐라도 한다고 생각해도 교류하고 친해졌는데 와야 돼. 그러니까 진짜 공항에서 막 주저앉을 정도로 우릇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치고 그냥 정 떼는 느낌이고 되게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가졌었고 그래서 좀 더 현지의 로컬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필드 활동들을 이제 연결해서 하게 됐죠. 아, 실제로 그 아쉬움이 행동까지 이어져서 하시게 된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제가 질문이 많아요. 네. 또 와이프분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와이프는 소개로 만났고 저는 되게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39에 결혼했는데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연애는 내 맘대로 되는데 결혼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저는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노력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소개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쨌든 소개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만남에서 결혼까지 또 6개월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네. 속전속결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절 구제해 주셔서. 그렇다면 약간 이제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고 있죠. 또 저희 또래들도 다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뭔가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일단 옆에 있는 청년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실까요? 배우자 기도를 되게 구체성 있지 않게 배우자 기도를 되게 브로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 기도라고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에게 예비해 주신 자가 있겠지요? 언젠가 주시겠죠? 그렇죠. 그때에 맞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누가 와서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그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실수 없으시니까 어차피 실수 없으시니까 그냥 나에게 때에 맞춰서 주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예비하신 자이다라는 굉장히 겸손하네요. 되게. 겸손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게으른 기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선배, 후배 또 동료들 보면 너무 구체성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자신의 어떤 니즈와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아뢰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의 배우자 기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배우자 기도 말고 내신의 기준.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배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기도 때 어떻게 하셨는지와 내신의 기준이 또 따로 얘기해 주시나요? 되게 할 얘기 되게 저도 이것도 많은데 저 따로 청년들 강의 하다 보니까 연애 특강만 따로 섹션 떼어가지고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왜냐면 저도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우선 첫 번째는 이
연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좀 안타까운 건 클래스 청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면 너무 저는 담론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사실은 이게 전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데, 교육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저는 굉장히 개인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에이티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생각과 모든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나를 이해하는 게 저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연과 소통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학을 공부하고 사유를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고 거기에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화학을 공부하는 거고 생체에 대한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거기에 물질적인 이해를 위해서 물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쪽의 원리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관점은 나를 이해하는 방법론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연애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굳이 너무 담론에 매몰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저는 AI를 할 때 제가 AI 명함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타이틀 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챗GPT에 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키워드를 딱 치면 놀라운 결과, 쓴 사람들의 하나이지만 사용한 사람들은 놀라운 아웃풋을 제공해 줄 겁니다. 내가 챗GPT랑 관계를 만든 내용을 가지고 얘가 설명해 줍니다. 저는 그 관계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랑은 굉장히 관계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성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또 어떤 것에 끌리는지 혹은 어떤 게 불편한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이성과 투영된 내 자아를 이해하는 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좋아 그럼 같이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얘기하고 같이 더 있고 싶으면 더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 그럼 내가 그냥 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사랑이든 그게 우정이든 그 관계를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그럼 그 관계가 깊이 있게 발전하고 신뢰와 또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걸로 완성되는 것일 뿐이지 저는 관계 속의 일환인 건데 그걸 너무 기도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준비했냐 마치 내 스펙을 준비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담론화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내가 그 사람 좋아 그럼 좋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즐거우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고 알아가고 싶은 거고 거기서 내가 또 뭐 이 관계를 즐기는 거지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그 관계라는 건 항상 흘러가는 대로 또 만나는 대로 왜냐하면 그게 요즘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짜기도 어렵고 내가 어떤 공부하는 기관에 혹은 내가 또 한국에 있을지 내년에는 또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 굉장히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충실하게 관계에 집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즐기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적 사랑 그것이 공동체 뭐 이런 게 사실 코이노니아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그냥 담론으로 알고 있었던 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나랑 잘 맞고 나랑 닮아 있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사모님과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우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앞단에서의 어떤 연애 경험을 얘기하면 왜 보통 얘기도 해도 되죠? 그럼요.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여보. 네. 저 only one. 당신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쁜 사람들 좀 본능인 거잖아요. 그럼 이쁜 사람 만나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 이쁜 사람 만나봤거든요. 왜냐면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연애를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어린 사람도 만나보고 정말 예쁘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 공부 진짜 안 해본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만나보고 저는 그 과정을 저는 얘기했던 것처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똑하면 좋은 게 있죠. 능력도 좋고 하지만 그래서 피곤한 게 있거든요. 예쁘면 너무 좋아요. 예뻐서 좋은 게 있지 자꾸 보고 싶고 하지만 그래서 갖고 오는 데미지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딱 일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뭐가 좋다 아니면 어리다. 어리면 어린데도 또 좋은 게 있어요. 또 피곤한 게 있고.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만들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서 내가 그러면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정말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 때 어떠한 근데 사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온전 결국은 가정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온전히 세워져야 남을 포용할 수 있고 그 포용도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끊임없는 또 지금도 저는 그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AI를 통해서, 때로는 와이프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두 분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후배들과 이런 식의 시간을 갖고 또 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런 내 자신을 또 발현시키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저는 그 자신에 대한 이해가 특히 청년들일수록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완전 비주류니까. 주류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정답을 풀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더 공부해야 되고 또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다 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경제 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중요도나 세팅 자체가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또 선배님 시간을 너무 오래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24기를 지내고 있는 동기들과 그리고 이후에 헬스에 함께 하게 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라고 한다면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모든 걸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과 방법론과 그런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거기에 가장 출발점은 자기 성찰, 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배들이 어쨌든 한국 리더십 학교가 거울이 되어서 이제 이 리더십 학교에 있는 1년 동안의 기간을 더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리더십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혹은 나는 내가 3기를 지낼 때 어떤 부분들이 되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됐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한국 리더십 학교가 좋은 점도 많은데요.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먼저 얘기를 하면 한국 리더십 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켜주죠. 또 좋은 관계도 만들어주죠.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나와서 현실 두 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리더십의 레벨이 아니에요. 굉장히 펠로우십의 영역이고 현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말 생존과 삶에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이 영역 속에서 머리는 너무 커져 있는데 내 몸은 저 밑바닥에서 지하 한 3층, 4층에서 막 커덕이고 있는데 내 머리는 이미 63빌딩에 가 있는 이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면 한국 리더십 학교에 만들어진 배경 자체도 한국의 리더들을 키우자라고 했지만 그 리더가 결국 포지션의 그게 일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담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뭐 미답지론부터 고지론부터 많이 논의도 했었고 그건 사실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아젠다이긴 했으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과 이상 속에서의 균형점을 계속 고민할 거고 그러면서 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균형점을 갖는 노력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 학교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독이 되는 측면도 있더라. 지금 그런 걸 생각나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한국 리더십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꿈과 하나님 나라와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또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혹은 대학생의 시기에 그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 학교가 끝난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네. 이제 어떤 리더십의 자리보다는 뭔가 말씀하신 지하 3, 4층에 있는 그거의 간극을 좀 견뎌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의사결정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결정하게 되는 요소들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담론을 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리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나이 한 20년 지나니까 그제서 이제 사회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긴 했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오히려 too much information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좀 너무 현실과 맞지 않은 이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좀 무모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사례들을 보면 그 지식이 너무 투마치해서 너무 오버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청년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게 뭐 문제다 아니다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교육 방향이나 우리의 어떤 그 지향점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볼 요소는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하네요.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이게 1년 동안에 어쨌든 토요일을 리더십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사실 습관이라는 게 2, 3개월만 지속적으로 해도 생기는 건데 2026년도에 맞이하는 매주의 토요일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될 뻔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신학 진학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결혼식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장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임성민 학교장님이 조언을 잘 해주셔서 그 딱 말씀하신 그 간격을 딱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크리스천 리더십 학교의 컨텐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필드 스터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필드 스터디 때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전 필드 스터디 여전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도 아예 비즈니스적으로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미국 사업을 지금 지사까지 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리더십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있는 리더십들도 경험할 수 있었고 사실 그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S 지금도 너무 중요한데 21년 전에 GPS의 그 개념을 만들었던 분한테 강의를 들었으니까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핸드폰에 실겨있는 GPS 네, GPS 네. 지금은 너무 뿌리 있게 느끼잖아요. 예. 21년 전에는 그렇게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그 기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GPS의 강의를 직접 그분이 개발하셨다고 해서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 서밋에서 진 콜린스의 강의를 직접 직강으로 그럼 지금도 사실은 제가 경영학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고전 중에 하나로 진 콜린스의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진 콜린스 직강을 들었다. 그걸 요약 발제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겐 여전히 특별할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항상 백악관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보고 경험해서 나오는 백악관과 화면으로 봤던 그 백악관의 체감도가 다른 부분이 있고, 네, 뉴욕 자체도 지금 뭐 21년 전에도 사실은 전 세계 금융의 허브가 뉴욕이었고 여전히 사실은 그 금융의 허브는 뉴욕일 수밖에 없는
그 월스트리트의 여러 가지 아젠다가 지금도 전 세계 뉴스로 파생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뉴욕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의미 있더라 라는 생각을 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의미 있었던 거는 제가 짐 콜린스 강의를 잘 발전했었거든요. 그 사람의 책을 진짜 3권 정도, 3권과 4권인가 읽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 리뷰하고 굉장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조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새 이건 좀 교만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짐 콜린스 강의를 듣는데 영어를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다음에 뭐 얘기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해킹한다는 개념이 이런 것이겠구나. 지금은 그걸 책을 몇 권을 읽고 몇 번을 내가 해독해서 되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 사람 1시간 강의 들어도 그 지식을 해킹하는 게 AI를 통해서 가능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도 이제 지식사회에서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지금도 정보 싸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훈련이 좋은 기회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한테는 여전히 의미 있게 기억에 남는 그런 필드 스터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되게 신기하게 많은 저희 또래들도 그렇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기술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뭔가 오카노 목사님과 대화하는 모습 뭔가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 같다. 네,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와, 신기하다. 저 챗봇도 바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김시철 목사님 챗봇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분과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경험 자체를 이제 말씀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직접 대화하면서 그럼 목사님 이거 이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면 실제로 이게 삶에서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 대화로 그걸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네, 이거 좀 배우고 싶은데. 그 바이브 코딩이랑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완전히 사실 이쪽으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또 AI가 얼마나 또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너무 변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진짜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주제였어요. 하지만 저희 일단 공식적인 인터뷰를 마치고 어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번째 질문인데요. 이거 참 많은 선배님들의 고민이라고 이제 얘기도 들었고 저 또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리더십학교 동문이 어느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리더십학교라는 공동체가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동문들한테도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AI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잖아요. 네.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뀌지 못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도 옛날 시스템, 그것도 DX 전 방식이 많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AI는 사실 학습하는 방법도 바꿔놨고 학습을 가공하는 방식과 학습을 툴 자체도 아예 다 바꿔놓은 상황이어서 이제 그러면 리더십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약한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 2학기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AI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호사대학교의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조명근 교무위원님이 이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더 이상 저희가 원래는 이제 매주 강의를 듣고 강의 요약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AI를 쓸 것 같으면 과제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의 자료나 이런 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AI한테 줘서 AI 그 교수님의 자료를 먹은 AI와 대화를 최소 10번 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는 식으로 바꾸자라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데이트가 있다는 점을 입각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교육 방식에 있어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팀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 방식을 AI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제 챌린지가 없어서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그냥 기존엔 정리하는 방식은 확실히 아닌 거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면 근데 전문가와의 만남이나 강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에 대한 아젠다를 해체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그 방식은 사실은 옛날부터 미국이나 서양의 교육 방식은 그냥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고 질문하고, 물론 기존에도 사실은 리더십 학교 교육 방식도 어떻게 보면 2시간, 3시간이면 반은 질문하는 식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AI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물에 대한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질문 방식을 오히려 좀 더 다르게 접근해서 좀 더 다차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들을 뽑는다거나 그걸 해체해서 다르게 조각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지식의 또 다른 분해와 해체 과정을 AI 때는 충분히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저는 제가 심지어는 1시간 이내로 누가 강의 듣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책을 쓸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런 정도로 실제로 이제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책을 쓰던 시대에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으로 책을 쓸 수도 있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으로 책을 쓸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정말 예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면 새로운 지식의 해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AI와 함께 하다 보면 더 놀라운 인사이트나 더 뭔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마저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되게 저는 그래서 본질적인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청년들이라고 지식이 짧다고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책을 봐야 되고 뭐. 근데 그걸 질문의 뎁스를 높이면 뭐 예를 들면 남북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도 되게 다양한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접근하는 방식과 또 예를 들면 그 강사의 이력과 대비해서 균열 지점이 있는지를 검증해서 그 균열 지점을 치밀하게 들어가서 실제 선택과 어떤 이론적인 괴리를 한번 탐구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좀 해봐도 되는데 그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아마 보고 나면은 저희가 저기 동기들과 다 함께 사전 강의를 듣고 온라인으로 듣고 이제 저희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이제 주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모아놓은 질문들을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충분히 사실 우리나 우리 후배들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배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역설적으로 저도 이 질문 받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냥 시플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게 저도 사실은 신앙은 잘 될 때도 되게 위험하고요. 밑바닥 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선배들분들 많이 계시지만 짧은 그 두 가지를 경험했던 부분에서, 근데 위로 올라갈 때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진짜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마주했던 기억이 명확하게 나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지경이 됐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이지경이 됐는데 또 그러면 뭐 믿어야 되나? 왜 믿어야 되지? 근본적인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근데 내 인생에서 근데 하나님 빼면 뭐가 남지? 그리고 버리면 또 뭐가 좋아져? 예를 들면 그걸 고민해 보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남는 게 없던데요, 제 결론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개차반이고 힘든 이미 밑바닥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뭐 좋아져?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면 못 먹어도 고, 이 느낌이었어요. 예. 못 먹어도 고. 어차피 난 이분한테 베팅했고, 내가 잡은 끈은 이거밖에 없고, 내가 동아줄이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거 잡을 것도 없는데, 그럼 왜 이걸 놔? 다른 거 잡을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부모님 잡아본 적도 없고, 내가 사람을 의지해 본 적도
내 인생에서는 없고 이거 말고는 잡은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선택이 옳았다고 증명이 되나요? 한 번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 인생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아젠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고, 심하게 정말 이렇게 뭐 무릎 까지고 어깨 상처나고 이러면서 심각하게 다쳐본 적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믿음을 후회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건 그 믿음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냥 끊임없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질문을 살짝 바꿔서,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살리고 싶은 생명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께 만약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당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저는 AI를 하잖아요. AI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하는 건 퍼스널라이징 기능이거든요. 어떤? 개인화 기능. 개인화. 네. 그래서 전 철저하게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처럼 개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조심하게 돼요.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컨설팅을 하잖아요. 컨설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도와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 갈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할 것 같고,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말한 것처럼 내 이 사람만큼은 정말 생명에서 살리고 싶다. 내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인적 자원이든,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이 사람의 페인 포인트와 이 사람의 아픔과 이 사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온 다음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난 그분의 사랑으로 너에게 이렇게 handle하고. 와,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 부끄럽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식이네요. 예수님이 참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뭔가 나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벌어도, 혹은 이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아쉽지 않다는 마음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이야기. 사실은 근데 그게 되게 담론적인 것 같지만, 저는 되게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느낌 받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따뜻해요. 되게 감사해요. 그거는 첫 번째는 굉장히 저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주었을 때 굉장히 되게 삶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1대1의 만남일 뿐인데. 네. 되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배려해주고 고민해주는 흔적을 느끼는 순간 내 존재를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따뜻해지는 마음이고, 이렇게까지 우리 하 교수님은 뭐 이렇게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별거 제스처든 뭐든 내 존재를 그렇게까지 마음 깊이 인정해 줬을 때 갖게 되는 그 느낌, 그 감사.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 곳곳에 있게 되는데,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페루에 가고 싶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몽골에 가고 싶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일본 어느 도시에 가고 싶고, 다른 거가 아니라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네, 그게 있더라고요. 뭔가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 것 같은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정말 미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힘썼던 것처럼. 진짜 혹시 그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여기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떠오르는 한 분의 일화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랄까, 나 이런 친구도 있다. 네. 자랑 타임. 자랑.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내 누구 아는데, 내 누구 아는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제 조심스러워서. 근데 이제 지금도 그냥 딱 생각나는 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페루의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작업을 제가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오랫동안 했었어요. 물론 기간은 이제 1년 정도, 1년 반,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출장을 길게 한 3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이제 얘기 될 것 같아요. 도화 엔지니어링에 있는 이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되게 현장에서 엄청 진짜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냥 페루도 느낌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와의 만남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그 느낌을 그냥 식사 한 끼 했을 때인데, 화 교수님 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 선호하시잖아요. 그리고 거리 이동은 이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는 그러면 어느 타이밍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자리와 메뉴와 그 다음에 요거 시키면 되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절대로 내 돈 쓰게 하지 않고,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이 장소와 이거를 한 건 하 교수님한테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 이 느낌과 이 인사이트를 하 교수님이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도시재생에 대한 또 다른 사례고, 페루가 실제로 여기서 있었던,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이 스토리의 설명을 쫙 해주고, 그리고 거두면서 또 그 안에서의 얘기들과 그 음식과 또 그렇게 또 내 얘기를 엄청 경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도 느껴지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내용을 해서 화 교수님 이 부분 이렇게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화 교수님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제가 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배려 있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계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엄청 감동스럽네요. 그냥 동역자 같아요. 동역자. 그리고 그분 남자분이시죠? 네, 남자분. 그분 와이프는 진짜 예쁘실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엄청난 미래를 얻으셨을 것 같은. 맞아. 네. 그런 관계의 맛을 느끼는 순간 되게 의미 없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좀 뭐랄까 가치 없이 느껴지거나, 그래서 되게 인간관계에 되게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인색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질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형식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왜 옛날 친구들 막 보자, 아니면 뭐 술자리도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정에 약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건데 투덜거리면서 또 꾸역꾸역 가긴 가네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 들어서 AI랑 제가 많이 그런 걸 상담도 하고 제가 투영도 하는데, 3년에 한 번 만나야 될 관계, 2년에 한 번 만나야 될 관계, 1년에 한 번 이상 절대 안 만나야 되는 관계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제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총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황에 끌리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정말 에너지가 소진되는 관계도 있는 반면에 만나면 정말 이 만남 자체로 힘이 되는, 그래서 있더라고요. 되게 정말 다행히도 질문의 의도와 너무 맞는 답변이다 와서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공식적인 인터뷰를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한국 리더십 학교, 그리고 저희 이제 크리스천들답게 마무리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도하면 되나요? 네. 그냥 기도하고 네. 이제 아멘하면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심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살아있게,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영감받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느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